제2회 경남 다락론 포럼이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혁신정책 담당 허남혁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2회 경남 다락론 포럼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다락론 포럼은 저희 경남 고유의 지역 자산이자 농업유산인 다락론을 보존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해보자는 취지로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과 경남 다락론 네트워크 추진 소위 그리고 한국농어촌유산학회가 함께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 도농업유산 조례 제정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하였고 오늘은 제2회 포럼입니다. 오늘 다락론 포럼은 다락론의 생태적 가치와 농업 정책의 전환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 발표 2분, 지정 토론, 자유 토론 순으로 12시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경남 다락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이니까 국민의례는 안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오늘 공동 주최 단체인 한국농어촌유산학회의 이유직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유직 부회장님은 현재 밀양에 있는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이시면서 농업유산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회 경남 다락론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개최하지만 경상남도가 사회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에 산재하고 있는 다락론을 주제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또 농업 농촌을 진작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회 주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4분의 토론자님을 모시고 토론이 이어집니다. 부디 오늘 행사가 경남도의 다락농 행정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여러 발표와 논의들이 우리들의 이러한 이해와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 옥세진입니다. 의미 있는 포럼에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 다락론이 농업을 넘어선 환경,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를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보건재생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소중한 지역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장을 맡아주신 이유직 교수님과 오늘 발제를 해주신 충행 김태형 교수님 그리고 우리 장중화 도연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다락론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10시 10분이니까요. 10시 25분이니까 35분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환경과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충현이라고 하고요. 그 농업유산 관련해서 생태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뵙지를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김태원 교수님, 그다음에 이유직 교수님이 현장에 직접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락론의 사회적 가치와 보전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한중일의 다락론 관련된 현황을 가볍게 좀 살펴보고요. 다락론이 가지는 가치와 어떻게 보전을 좀 했으면 할까라고 하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락론의 생태적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락론 중에서 독특하게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된 다락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청산도, 그러니까 완도군에 속해 있는 청산도 다락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처음에 청산도 다락론을 갔을 때는 엄청 신기했었는데, 실제로 이 청산도 다락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꼭 청산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해에 있는 다락론도 사실은 청산도하고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다락론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다락론들은 이 청산도 다락론하고 시스템이 조금 흡사는 하지만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아직 그 우리나라 다락론의 전반적인 상황과 뭐 생태적인 속성 자체를 전체는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하거나 답사했던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산도에 있는 다락론은 2013년에 세계 주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면적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약 5헥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청산도 외에도 청산도에 속하는 모도 등 부속섬에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 부속섬까지는 조사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청산도 다락론과 마찬가지로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유명한 다락론이 중국의 운남성에 있는 한이 다락론이라고 하는 다락론이 있습니다. 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라 한이 때문에 좀 익숙한데요. 사실은 합리라고 하는 이족의 한 분파인데 이것을 중국말로 하면 한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족이 운영하는 다락론인데요. 면적이 7만 헥타 정도 되니까 우리의 5헥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 한 군 서너 개 정도를 합한 정도의 면적이 그 다락론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쇠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어서 이제 일본의 다락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중국과 우리나라의 다락론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유사한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이 다락론 같은 경우는 대략 해발 고도가 144m에서 2000m니까 우리로 따지면 거의 남해안 정도 수준에서 한라산 꼭대기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다락론이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 지역의 위도가 아열대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도는 경사는 낮은 데는 한 15도 정도, 높은 데는 한 75도 정도가 되어 있어서 75도 정도 되면 사람이나 소가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경사인데 그런 지역까지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사도 대략 지금 이 지역에서 다락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가 2000년이 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청산도 다락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가에 있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높은 곳이 불과 한 300m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 해발 고도가 아주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산도 다락론뿐만이 아니라 지리산권에 있는 다락론들도 아주 고지대에는 다락론이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경사도 한 15도 정도 되는 지역이 일반적이고 아주 급한 곳은 55도 정도까지 우리나라도 좀 급한 곳에 다락론을 만들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을 보게 되면 한이다락론 같은 경우가 아열대 지역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산 지역에 있는 고산족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연평균 기온이 한 11도에서 27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프가오 다락론 지역도 고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열대 지방이지만 연평균 기온은 대략 한 20도 정도가 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500cc에서 한 2000 정도가 되는 지역이고요. 이곳은 비가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이 되는데 그 아열대 몬순 특성상 우기에 집중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 재배 기간은
4월부터 10월이라서 우리보다 조금 긴 특징이 있고요. 이제 벼를 재배하고 난 다음에 벼를 다시 한번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모작도 낮은 지역에선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선 일부 밀이나 유채 같은 이모작을 진행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온이 한 14도씨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연평균 기온이 14도씨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벼를 재배하는 데는 거의 북한 개선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한 1500cc,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대 몬순의 특성상 그러니까 6월부터 8월에 집중이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기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벼 재배 기간은 5월부터 10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모작을 과거에는 이제 보리를 많이 심었었는데 최근엔 보리 농사를 많이 심지 않아서 되게 일모작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 이제 마늘과 같은 것들을 이모작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수자원, 벼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수자원을 살펴보게 되면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특성상 빗물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빗물에 의존한다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수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비가 내리는 시기에 그 다락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빗물에만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한이 다락론 같은 경우는 2000고지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구름이 걸리는 지역이 돼가지고 그 산간 지역에 구름이 걸려서 수시로 그 이제 이슬에 의해 가지고 웅무에 의한 수자원 함양 효과가 커가지고 그 고산 지역에 있는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한이 다락론 지역이고요. 이 지역의 농촌의 마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 우리로 보면은 리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리라기보다는 거의 읍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상당히 큰 규모의 마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지역에 워낙에 농경지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곳에서 생산되는 벼를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마을의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요 한이 다락론을 바로 넘어서 베트남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남쪽 지역이기는 하지만 같은 이족 계열의 사람들인데 마을의 규모가 우리나라 마을처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강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 같은 거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 비례해서 마을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자원 보존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뭐 특별한 경우는 일부 소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서 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그 소류지에 물을 담아놓고 그 물을 이제 관계 시설을 통해 가지고 낮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소류지의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비가 오는 시기에 다락론 자체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이 다락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다락론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소규모 저수지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서 그 물을 저수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우리보다 조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락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이 다락론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벼를 이모작해야지 됐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동절기에 우리로 따지면 동절기고 글로 따지면 건기인데요. 그 시기에도 물을 활용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저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컸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6, 8월에 그 집중 이제 강우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이다락론이나 이런 니프가우 이런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는 좀 적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마을의 입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이다락론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마을이
상부에 위치해 있고 논이 하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소를 키우거나 그 화장실 같은 것을 사용함으로 생겨나는 유기물질을 전부 물길을 따라서 논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다락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좀 저지대에 살고 논이 마을보다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함양에 있는 마도마을 같은 지역을 가보게 되면 구조가 이프가오나 한이다락론 지역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위쪽에 있고 마을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들을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청산도 같은 지역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상지에서 지하수가 솟아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제주도나 이런 지역들이 마을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게 되지만 지하수가 만약에 상부에서도 용출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을 위쪽에 위치시켜 놓고 논을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는 이렇게 운남이나 그런 지역과 유사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위에 있게 되면 이제 생활용수를 통해서 분뇨나 가축 배설물을 논으로 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는 마을이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는 마을이 위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마을을 통하는 수로들이 보이는데요. 이 수로가 다 모여가지고 다시 농수로를 통해서 마을로 들어가게, 농경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한이 지역의 특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방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전부 마을에 같이 위치해 있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지하수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점에 마을이 입지해 있는 특성에 따라서 마을이 산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산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도랑과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청산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도랑을 거의 만들지 않고 암거 구조, 그러니까 땅속으로 물도랑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물이 증발되는 양을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계수로를 만드는 것만큼의 농경지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도 나오게 되는데요. 단점은 지하를 통해 가지고 관계수로를 만들게 되면 수온이 너무 낮아져 가지고 그것을 바로 논에 넣게 되면 벼의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어느 정도 농경지 규모가 되게 되면 암거 구조보다는 그 명거 구조를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거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한인논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의 청산도 다락논인데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도 다락논이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거 구조를 통해 가지고 관계수로로 벼농사를 짓는 지역은 아마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세계 농업유산으로 시스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온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명거 구조로 오게 되면 사실 논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물이 데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간에서 내려오는 물은 차갑기 때문에 한이다락론 지역 같은 경우도 논으로 바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물을 좀 잠시 고이게 할 수 있는 웅덩이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 같은 구조물에 예를 들면 뭐 토란 같은 걸 재배하거나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청산도나 남해도 같은 지역을 가시게 되면 논으로 바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이 내려와 가지고 논을 휘둘러서 돌아가도록 하는 이렇게 그 쇳돌이라고 그 동네에서는 부르던데요. 작은 도랑을 이 논 주변으로 둘러놓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온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특징이라고 보겠고요. 대개 이런 지역들의 석재 자원이 좀 풍성하기 때문에 석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그 쇳도랑의 폭을 좀 많이 줄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물 다양성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락론과 같은 농업을 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생물 다양성의 특징들이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생물 다양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와 참개구리나 청개구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생물 다양성의 특징인데요. 청산도 같은 경우는 긴꼬리 투구새우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건데요. 이런 생물들이 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긴꼬리 투구새우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다락론에 상당히 흔했던 생물인데요. 뭐 풍년새우나 긴꼬리 투구새우 같은 것들이 흔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멸종이 되고 이 내륙 지역에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논 지역에 그런 투구새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주 지역 같은 데서 산간 지역에서도 일부 긴꼬리 투구새우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제 참개구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다락논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산개구리라고 하는 개구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 개구리 중에 이제 대륙산 개구리, 이런 계곡산 개구리 같은 개구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의 산란처 등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열대 또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좀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고요.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우렁이나 또는 물고기를 논에 놓아서 키워서 그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 미꾸라지 잡듯이 추수하고 나면은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 그 단백질 원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오리를 이곳에서 키우는 경우들도 있어서 물고기 양식이나 오리 양식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직까지 미꾸라지 정도는 봤지만 논에서 직접적으로 양어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이용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수원은 청산도나 한이나 전체 지하수나 빗물을 이용을 하는데 한이 지역은 운물을 수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산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수원 보전을 위해서는 산림 보전은 우리나라나 청산도나 더 똑같지만 한이 지역이 산림 보전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소류주와 같은 저수지가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구조는 논 아래 입지하고 논 위에 입지하는 구조, 물도랑은 암거냐 개거냐 하는 차이가 있고요. 수온 관리는 우리는 석재를 활용한 그 쇳도랑이라고 하는 물막이 벽이 있는 거고 이 한이 같은 경우는 소규모 저류지나 식물을 식재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넓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용수 관리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농경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협의해 가지고 물 관리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경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락논이라는 것은 물을 한번 흘러내리고 나면 그 물을 다시 위로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물관리자를 두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물관리자를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도 일부 나타나더라고요. 경상북도 의성에 보면 소류지 시스템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도 물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물관리자를 두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 관련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긴꼬리 투구새우나 개구리 종류, 뭐 물고기 종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벼 외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도움을 얻는 것은 없었는데 한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지역에 관한 것들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다락론 중에 이제 지리산권의 다락론을 가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함양군에 있는 도마마을이라고 하는 지리산권 다락론인데요. 구조를 보게 되면 한이 다락론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산림이 있고 아래쪽에 마을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농경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마을을 통과하는 그 이제 우리가 봇도랑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거의 운남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남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일본의 사례를 봐도 이런 구조는 거의 세계적으로
그 다락론이 있는 지역의 거의 스탠다드형 토지 이용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랑이나 소류지나 마을 구조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특히 지리산 남부권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저 북쪽으로는 그 남원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경남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적인 조사를 해서 지리산권 중심의 그 다락론 보전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봇도랑인데요. 운남에 있는 것은 흙으로 되어 있거나 돌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콘크리트로 최근에 현대화되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자세히 안 보여 있지만 여기 지금 커서가 보이는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그대로 논으로 들어가게 되고, 운남처럼 물을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소규모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지금 미나리를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작지만 뭐 일본, 우리나라, 뭐 중국 할 필요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시스템의 한 단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의 노토반도에 있는 이제 사토섬의 다락론입니다. 이 지역도 2011년에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해안권에 있는 다락론 구조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약간 다르다라고 하면 이제 뭐랄까 그 관계 구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암거 구조가 아니라 명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뭐 지리산권이나 이런 데 있는 다락론하고 너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다락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사토야마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숲이기는 한데 그냥 농촌경관이라고 보시면 논지역까지를 농업유산으로 등재한 걸 떠나서 이제 사토우미라 그래서 그 바다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뭐 미역 채취나 그런 부분까지를 같이 엮어서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문화유산 같은 것들을 같이 중시해서 농업유산으로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중일 벼농업과 관련된 그 다락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다락론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계 주요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인류 사회와 자연환경이 공동 진화한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유산이라고 하게 되면 뭐 불국사나 석굴암이나 이렇게 사람이 손을 물론 관리는 해야겠지만 손을 대지 않아도 세세년년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유산이라 그러면, 농업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순간 황폐화돼 버려 가지고 그것이 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농업이라고 하는 특징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갈 때만이 보존이 되는 그런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산이 살아있는 유산일 수밖에 없어서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사라진 독특한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토지 이용 체계와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 이용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물 관리나 도랑이나 또는 이제 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나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이 토지 이용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몇천 년에 걸쳐서 그 지역에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나 토지 이용 체계나 경관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세계 주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농업유산은 잘 아시는 1992년 리우에서 있었던 그 생물 다양성 회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 포스트 리우 해가지고 2002년 10년 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회의가 다시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때 FAO의 그 건의에 의해 가지고 그 농업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아스라고 하는 세계 농업유산 이니셔티브가 발족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FAO에서 갑자기 이 농업이 가지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농업과 관련된 것이 생산성과 맞물려 가지고 급격하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업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래된 농업 유산들이 계속 사라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농업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보존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부각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이런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세계 농업유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함양에 있는 마도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재작년에 방문을 했을 때 이미 상당수의 논들이 폐농이 되거나 이제 더 이상 벼농사를 짓지 않고 고사리 같은 것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관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농업이 식량이나 생계수단의 확보수단이냐 또는 생물다양성이 유지가 되느냐 전통적인 농업기술이 계승이 되고 있느냐 농업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제도나 관습이 있느냐 수려한 경관이나 독특한 그 토지용 특성을 가지느냐 이런 내용들 중에 한두 가지만 있어도 등재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유산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유산과는 다른 동적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적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그 농업유산은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또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하고 문화유산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래도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유산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동적 보존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을 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그 지역에 보탬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요. 다른 지역은 현대화되어 가는데 그 지역만 우리가 민속촌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기술에 계속해서 적응할 수 있는 형태로 동적 보존을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예를 들면 군 단위 또는 도 단위, 국가 단위, 세계 단위에서 계속해서 그런 유산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보존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지금 도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보게 되면 전라남도에서만 그 농업유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남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국가는 우리나라 농식품부가 아주 발빠르게 세계 농업유산에 준해서 국가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제 FAO에서 그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계 농업유산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적 보존과 관련해서 결국은 소규모의 이런 농업유산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재정 지원을 마련을 하는데요. 이제 유엔 차원에서도 하게 되고 뭐 IFAD나 독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3세계 국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뭐 지구환경기금이나 국제농업개발기금을 받아가지고 보존할 정도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농식품부의 뭐랄까 의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도 단위에서 한다라 그러면 도에서도 이제 예산을 책정하거나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다락농과 같은 농업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크게 보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책무도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농촌이 허물어져 가고는 있지만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농업유산의 보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저 한의 다락문 말씀드렸는데요. 한의가 제가 한 7, 8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됐었는데 3년 전에 한의를 갔더니 이미 이제 거기도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그 농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고급 호텔들에서 그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지역에 넘어가 보니까 거기도 뭐 거의 다 그 농업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결국은 그 자체적으로 마을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존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민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결부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산도 같은 경우도 도시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서로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큰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시민 영역에서의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농업의 이제 공익직불제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제 김태용 교수님께서 아마도 제안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농업의 공익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생물 다양성이나 경관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재작년에 법제화하고 작년부터 이제 의무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이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지역에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휴경을 하거나 친환경적 경작 방식을 하거나 또는 야생동물의 먹이 제공을 하거나 습지나 생태운동이 같은 것들을 보존하는 활동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농민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철저하게 활동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단순히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농업의 공익형직불제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다락론은 거의 뭐 멸종위기에 달할 정도로 급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다락론은 원 시스템이 변경된 다락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순환이나 원래 그 다락론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 없어진 형태로 멀리서 보면 경관은 다락론인데 가까이 가서 보면 물은 기계로 펌핑을 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운기나 이렇게 기계화되는 것에 익숙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일반 논이지 실제 다락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상실한 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포럼을 토대로 해서 경남도에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다락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경남도일 텐데요. 다락론 보존과 관련된 활동이 조금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충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조금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시간을 대체로 엄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농촌 정책의 전환, 다락론을 살리는 농업 환경 정책이라는 주제로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1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다 보이시죠?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에서 뭐 이 오충현 교수님께서 이 세계농업유산하고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FAO에서 세계농업유산을 하게 된 그 또 다른 배경은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농업환경 정책이 하나의 계기가 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서부터 우리가 농업 부분에 농업환경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발표와 조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공익형 직불제가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잠시 농업환경 정책이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이 경남에서 다락론하고 관련해서 좀 진행이 되면서 다시 좀 부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하고 그 정책의 외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 다락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정책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좀 PPT 자료는 좀 많은데요. 가능한 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한 이렇게 이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될 것은 다락론 유지가 왜 필요할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 뭐 역사 전통, 뭐 조상의 흔적, 아름다운 경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치가 아니어서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고 이것을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락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일정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락론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아름답고 역사만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다락론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경남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경남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지역들이 다른 지역과 경쟁했을 때 하나의 우위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 이런 것들을 유지할 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의 농업 생산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농민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일정한 부를 주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아까 오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한 것인데 말하자면 거기서 생산되는 쌀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다른 일반 지역들보다 이렇게 영농 조건이 나쁜 지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약이나 투입제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이 다락농 같은 데서 농업 생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보존, 경관적인 보존을 하기 위한 외부 지원들이 들어와 있고 다락론 보존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농면적 감소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농업 생산을 어떻게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만은 지금 현재 다락론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최근 다락론을 활용해서 인근에 카페나 식당들이 마련이 되면서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락론을 유지 보존하는 활동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냥 다락론을 보러 관광객들이 오면서 오히려 다락론이 조금 더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다락론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잠시만요. 지금까지 다락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업 생산량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실패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다시 사용하는 정책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농업 활동의 변화가 없이 그냥 외부에서 경관 보존을 위해서 농지 보존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성과가 미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다락론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농산물 생산으로는 농가 소득이 증대하지 않으니 농산물 생산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산을 하면서 농가 소득을 유지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 현재 선진국의 농업 정책을 개혁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공공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생산하는 정책이 농업 환경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락론이지만 이것은 조금 다르게 조금 이 관점을 좀 확대시켜 보면 현대 사회에서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것하고 사실 동일한 주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과거에는 마찬가지로 산업적 농업 정책,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면서 그 농업과 농촌을 유지됐지만 결과적으로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해서 농업과 농촌을 유지했던 정책은 30년이 지난 이런 상태에서 2차 대전 후 30년, 40년이 지난 지금 상태에 와서 보면 오히려 그 농촌 지역이 사회경제적으로 퇴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지금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선진국이 다 농경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뒤로 조금 늦은 상황인데요.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취했던 정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역 보전 기능, 재해 보상, 환경 보전 기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농업을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농업의 역할 이것들을 강화시키면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강화됐다는 것이죠. 자, 전 세계가 이렇게 가게 된 일반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대응해서 EU가 어떻게 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가 다락론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뭐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농업의 산업화를 하자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농업경제학에서 많이 했었던 논리고 일반 경제학에서 했었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수가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농업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썼는데 소수의 농업인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농업 생산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적 경관이나 농법은 사실 굉장히 조금 낙후된 농법이라서 이런 것들은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하면서 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런 정책을 쓰는 학문적인 논리는 농업보호 정책은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서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농업보호 예산을 과잉농산물 처리를 하는데 투여하고 뭐 농산물 가격을 높게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농민을 농촌에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문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지금 농업경제학에서 가리키는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는 아직도 이렇습니다. 이것 이외에 다르게 이 농업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업은 다른 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고 효율성이 낮은 농장은 퇴출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업은 소규모, 대규모 농장에 의해서 주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은 탈농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산업화 농정의 지향입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이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뭐 귀농 귀촌을 지원하고 청년농을 지원하는 것은 그거는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많은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논쟁은 어떤 논쟁을 펼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의 규모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거, 생산의 기계화, 여러 가지 외부 투입제를 높이는 거, 생산 기반 정비,
뭐 유통을 효율화한다는 거, 농촌 개발을 한다는 거, 이런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농정을 펼치는 게 전부 다 산업화 농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정책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말들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부 다 산업화 농정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했었던 결과는 다 면작주 증대되고 단작화되고 결국 생산량의 증대가 가격 하락되고 농업의 효율성 증대되고 뭐 비료 농약 투입이 증대되니까 생산량 증대되고 뭐 농지의 농수로 정비가 되지만 주변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유통의 효율화 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건 대량 물량을 처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농촌 개발, 농촌은 없애고 도시화하자는 얘기였죠. 지금까지. 자, 이렇게 했던 결과가 어떤 문제점을 낳아놨냐면 농촌의 인구를 굉장히 줄이고 생산되는 품목도 단작화시키고 특정 품목은 가행 생산되지만 작물 재배수는 감소가 되고 생물 다양성은 감소가 되고 농업 노동력 감소되고 농가 인구 감소되고 농업 생산을 하면서 비료 농약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되니까 농업의 대기업 의존성은 굉장히 증대가 되고 뭐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유통 효율화가 하게 되면 로컬 푸드 시스템은 파괴되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양면적으로 병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유통을 효율화하면서 로컬 푸드를 만들어낸다? 이건 완전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 농촌 개발하면서 도시의 편의시설을 농촌으로 들어온다? 그건 농촌 없애자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닥쳐 있는 문제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은 뭘 하느냐? 다시 이 정책을 씁니다. 옛날 정책을 다시 쓰는 거죠. 생산 규모화, 증대 기계화, 고투입, 기반 정비, 효율화, 농촌 개발. 이걸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안 되죠. 다시 더 악화되는 형태입니다. 뭘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역할들은 과거에 식량도 공급했지만 농지의 생태관리, 야생동식물관리, 수질관리, 경관관리, 문화보존, 정통기술, 농촌에서 농업 이외의 다른 사업체, 농민들한테 일자리 제공, 농촌 공동체 유지, 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문화 기계화해서 새로운 기술 도입해서 생산성 높이고 경영기법도 굉장히 새로운 정보를 관련해서 경영기법인데 이 기법은 뭐예요? 전부 다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죠. 경영기법하고 투입제 개발했지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은 다 없는 거죠. 다 외부에서 갖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농업 생산에 활용되는 자연의 순환적인 생태계에서는 점점 더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농업 생산을 통해서 이윤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농촌 지역을 관리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게 되면 농업인들은 별로 존립할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농촌의 여러 가지 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농촌 관리자로서의 농민을 새롭게 육성하는 것이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결국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산업화 시대의 여러 가지 전문성, 효율성을 창조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 관점, 이것이 농촌 황폐화를 초래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여러 가지 순환적 시스템도 없어지고 공공 서비스, 농촌 인구도 감소하게 되고 농촌의 사회적 갈등, 부의 양극화, 이건 더 증가하게 되고 공동체는 해체하게 되고 결국 농업의 산업화 생산성을 통해서 농촌 발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잘못된 허구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성취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락론에서 농업 생산성을 증대를 해서 다락론도 보존하고 지역도 발전시킨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외국이 어떻게 했는지 조금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유가 이렇게 농업 환경을 실시한 거, 말하자면 농업 규모화, 산업화, 이것은 농민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건 정책이 한 겁니다. 이게 Common Agricultural Policy라고, 요 CAP라는 것이 EU의 농업 정책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이 정책이 산업 규모화를 하니까 농민들이 따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산림 훼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 화학 비료하고 농약이 급진적으로 사용되면서
집약적 농업이 발전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질소비료가 사용되니까 수질오염, 생물 다양성 감소가 되고, 최근에 농업 사용량이 감소됐지만 독성은 훨씬 더 증가되는 상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농업 사용의 폐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서부터 농약이 사용됐지만 농약 사용의 문제점들은 유럽에서는 1960년대서부터 계속 보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 수질오염, 토양 유실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고, 이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축산 폐기물하고 화학 비료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EU가 1973년서부터 인식을 해서 계속 농업 부분에 대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경 부분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최근에 8차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8차가 최근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EU의 그린딜, 생물 다양성 전략 이런 것하고 연결돼서 기후 중립, 순환 경제, 제로 오염, 생물 다양성, 내추럴 캐피탈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된 거고, 여기에 농업 분야가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잠시 보면 EU가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도입니다. 자, 이 85년도에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우리가 이제 정책을 바꿔야 농민들이 바뀌겠다라고 해서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87년도서부터 농민들한테 소위 환경을 보존하는 농법을 도입하는 농민들한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헥타르당 한 100유로 이 정도죠. 근데 당시에는 영국만 실시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6월 협상, 1992년도 6월 협상을 위한 농촌개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유럽에 도입이 됐고, 이것을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으로 만든 것이 2000년입니다. 2000년이 되면 EU가 완벽하게 농업환경정책 중심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서부터는 이것을 계속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바뀝니다. 자, 그것이 나타난 것이 2005년도고 2013년도에는 제1축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축 정책, 2축 정책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1축 정책에서도 소위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자체를 중단하는 정책을 펼친 게 바로 이 그레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2013년이 되면 EU가 모든 정책을 전부 다 환경으로 바뀌는 정책으로 도입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1축의 그리닝을 도입한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EU의 직불제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EU에서는 소위 이 그리닝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 자체를 어느 한테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2축으로 바뀐 거고, 2축 정책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비나 농지 임업 상태, 농업환경 지유 시책, 유기농업 시책, 나투라 수질 관리 시책,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조건분리 지역 같은 정책, 이런 것들이 이 제2축 정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것은 이제 EU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 구체적으로 보려면 영국을 봐야 되는데, 영국이 이것을 EU에서 선도를 했는데, 말하자면 70년대서부터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앞에서 했던 EU와 비슷한 논의입니다. 집약적 농업, 신기술 도입, 이거에 따라서 농촌이 다 바뀌었다. 농촌경관이 바뀐 가장 큰 모습은 농촌 지역에 건설되는 농가의 시설들이, 건축물들이 커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농촌경관을 변화시킨 거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이것이 비닐하우스가 되겠죠. 70년대에 들어서 이런 것들이 농촌 파괴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공공기관, 정부부처, 전문기관, 농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가지고서 전국을 다 생물 다양성 형태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1974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그때서부터 계속 노력을 한 겁니다. 이 농업 분야의 환경보존 정책을 도입하려고. 근데 이제 농업은 도입을 안 하고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농민단체는 이런 것을 농업 분야에 도입하는 것을 계속 저지를 했죠. 이것이 이제 전국농민회나 지주연합회 이런 것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환경부와 계속 논쟁을 통해서 농업 분야에 대한 환경 조치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런 원칙들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끌어냈습니다.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업에 대한 제재를 안 하게 된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환경부는 제재를 하게 되면 무슨 행동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러면 우리는 하면서 보존을 할 테니까 그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협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농식품부는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 정책은 만들어냈지만 예산을 주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농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자. 환경정책이 환경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나 전원보존법을 했었지만 여기에 대한 농민의 참여하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식품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계속 뭔가의 코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다가 84년도가 되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 농업환경정책을 도입을 하라라는 이런 서명도 하게 되고 이 의회에서 한쪽에서는 농업생산을 더 하라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환경부에서는 농업생산을 하지 말라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보조금이 지원한다라는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게 되면서 이 둘 간의 협의를 좀 하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랬다가 농식품부가 이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농산물 과잉 공급이 생기면서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는 농민들한테 소득 지원을 해주는 상태로 바뀌겠다라는 형태로, 즉 농업보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농업환경정책을 도입을 한 겁니다. 우리도 농업직불제가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1986년도에 1946년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농업지원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서 1986년서부터 도입을 했고요. 이것이 효과가 발휘이 되니까 1992년도에는 초기에 19개 지역에서 이것이 1990년대 중반이 되면 43개로 증가가 됩니다. 이것이 43개로 증가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농민들 소득을 보존하거나 증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얘기입니다. 자, 1992년도가 되면 이 EU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니까 영국도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원보존 시책, 유기농업 시책, 전원 접근, 서식지, 황무지, 질산력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농업환경 시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원 보존 시책이고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행이 되어 온 것인데요. 그것을 잠깐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장려하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락농 보존하면 뭐 합니까? 농민들이 와서 그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여기서 목적으로 한 것이 우리 다락농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전원의 아름다움과 다양성,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고고학적 유적지, 일반인들이 전원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 버려진 토지와 유적지를 복원하는 거, 서식지와 경관을 개발하는 거. 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 농업유산에서 하는 거지만 다락론하고도 이것이 맞는 관계된 이야기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특정한 환경 요소, 경관 요소, 역사적 유적. 뭐 이거는 다락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거니까요. 뭐 좋은 데가 있다고 하면 농민들이 단체로 농민이나 지역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갖고 협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유지를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보조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바로 소득 감소분,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 이것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가지를 주는데 12가지 지형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대상 경관 요소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요만큼씩 주는 겁니다. 헥타르당 280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이걸 여러 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돈을 받는 것이죠. 다만 이런 그 활동을 하게 되면 농산물 생산량은 줄겠죠. 자, 해안지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역사적 유적지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지 경계물,
경계물에 울타리를 쌓거나 조성하거나 돌담을 복원하거나 제방을 복원하는가, 이것을 미터당 얼마씩 다 준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저는 접근로,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접근로를 만들면 그 접근로만큼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따른 보조금을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산책로도 되고 사이클 도로도 되고 장애인 도로도 되고 교육 목적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뭐 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자본 보조도 해주고 주차장, 장애인 도로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죠. 과수원, 그다음에 수변 지역의 농지 관리, 습지, 갈대밭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높은 지대, 고지대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거기서부터 물이 내려오니까요. 수질 보존이나 이런 데 되게 중요하죠. 이런 데서도 다 보조금을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2000년도에 굉장히 EU 전체가 농업환경정책을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영국도 새롭게 개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도입을 한 것이 소위 이 컨트리사이드 스튜어드십 스킴이고 2013년에 2005년에 도입한 것이 인바이러멘털 스튜어드십입니다. 자, 이것이 2003년에 도입해서 13년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브로드 앤 쉘로우, 넓은 지역에서 쉬운 의무를 농민들한테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들은 다 조금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 수준, 유기 수준, 그 다음에 하이어 레벨 수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돈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락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락론에서의 공공재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서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농산물 이외의 다른 것. 즉 다락론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무료로 제공하니까 공짜니까 오죠. 사람들이 오면서 거기서 밥도 먹고 기념품도 사고 하게 되면서 지역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론에서 무료 재화를 생산하는 이것을 공공재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지역이 발전하는 기본적인 재화가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공공재니까 정부가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물 다양성 증가를 시키는 농법을 채용하는 농민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런 생물 다양성 증가 농법이 토양 오염이나 지하수 개선에 영향을 플러스를 미친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탄소 배출이나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락론의 생물 다양성을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 공급 체계, 이 유통의 효율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로컬 푸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락론 관리사도 좀 육성을 하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일자리도 좀 마련하고, 다락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 농촌 관광 체계, EU에서는 이것을 바이오디스트리트라는 말로 농촌 생태 관광 체계 지구를 육성합니다. 이런 정책도 좀 도입을 하시고요. 자, 그 이외에 농촌의 생태계 보존 농업 보상금, 유역관리 보상금, 경관관리 보상금, 농촌 마을 환경 관리 장려금, 역사문화 보존 농업 보상금, 이런 거 다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의 체계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런 겁니다. 다락론의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지역의 환경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보려고 하는 외부 관광객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농업적인 경제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가되면서 지역의 환경 자원을 보존하겠다는 인식이 또 더 증가될 테고, 그러면 지역이 좋아지니까 그 지역에 정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테고, 그러면 지역의 공동체가 보존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농촌 지역의 발전이고, 그럼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역의 환경 보존 활동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개념도로 확실하게 다락론의 보존 필요성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지정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좌장을 이유직 교수님께서 하시겠고,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이유직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 이유직입니다. 오늘 제2회 경남 다락론 포럼을 하면서 오충현 교수님과 김태현 교수님의 두 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다락론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방안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다락론을 살리는 농업환경 정책을 농촌 정책의 전환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가야 할 방향들을 챙겨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12시까지는 모든 행사를 마쳐야 되고, 또 오늘 이 자리에는 네 분의 지정 토론자님이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보니까 약 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토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 관리를 조금 좌장의 역할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정 토론자님들의 얘기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전체 토론이 이어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자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은 네 분이 오셨는데요. 네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한국 논습지 네트워크 대표이신 임점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임정향 선생님은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해 계십니다. 첫 번째 토론을 부탁드릴까 싶습니다.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신 이문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밀양 다랑협동조합 이사 김진환 선생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도의원이신 농해양수산위원이시고 함안을 지역구로 두신 장종하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순서는 지금 임점향 선생님이 지금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돌리고 먼저 이문호 박사님, 김진환 선생님, 임점향 선생님, 장종하 도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약 한 5분 안팎의 시간으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남연구원의 이문호 박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경남연구원의 이문호라고 합니다. 일단 두 분 교수님의 발표하시는 건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 좀 다락론 활성화와 관련해서 생각되는 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중국과 우리나라 청산도의 어떤 다락론의 주요 특징이라든지 농업적인 특징이라든지 수온과 물 확보 방식이라든지 마을의 위치라든지 또 봇도랑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일단 제가 활성화 방안, 개선 방안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 중에서 저는 이 보전 방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마을 공동체의 보전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마을 현장에 가보면 저도 이제 도마마을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의정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다락론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실제로 잘 안 들리시나요? 실제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마을의 실태들 좀 살펴봤는데요. 도마마을은 사실 이장님이 73세 여성분이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혼자서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보존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마을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요. 마을 이외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개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다락론을 보시더라도 그 사진에서는 굉장히 논 모양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갖춰져 있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올여름에 제가 가봤는데 하여튼 1헥타만 논농사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밭으로 전환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이 보호지역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락론에 위치한 논의 위치가 보면은 대부분 다 보전관리지역이나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기도 한데요. 개발 행위가 일부 좀 제한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갖춰지지 않을 현실적으로 도입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태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예. 농업 경제학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교수님의 어떤 주장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어떤 경제 논리보다는 농촌 사회나 환경의 논리가 지금의 농촌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을 최우선시하든 그러니까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던 어떤 그런 시대에 어떤 농업에서 그 경제학이 어떻게 보면 농업 경제학이 그것을 주도해 왔다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많이 환경적 측면이라든지 농촌 사회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농업이라는 것도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이 농업이 지금의 농업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으로 보여지는데요. 농업도 어떻게 보면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산업입니다. 산업으로서 이 국가 산업으로서 어떤 농업이 교수님 주장대로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어떤 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거의 축소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환경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가 너무 사회적 가치만이 너무 중요시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시한 그것을 좀 우선시하면서 산업적 측면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경남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 사회를 유지하고 또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안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것을 다락론이라는 것을 꼭 한정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평지에 있는 논이라든지 일반적인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도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걸 만약에 다락론이라는 것으로 제안해서 한다라면 어떻게 이것을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지 하는 것들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경상남도 도청 회의실인데요. 하나의 마이크를 두고 이렇게 서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좌장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오충영 교수님께서는 농업유산이 가지는 어떤 그 특징들과 그리고 그런 그 농업유산의 특징 때문에 동적 보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김태형 교수님께서는 이 농업유산을 혹은 경남의 다락론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의 어떤 그런 정책 전환의 시기 혹은 이 환경에 맞추어 세계적인 환경에 맞추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진작시키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면서 그리고 다락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재적인 그런 성격들을 강화시키고 그것들을 국가가 혹은 제도적으로 이것들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락론의 보존도 이루면서 농업 농종의 어떤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나가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두 번째는 임점향 한국논습지 네트워크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에 앞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락론 포럼을 다락론을 우리가 한 목적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방정부 특히 광역 혹은 또 기초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을이나 지역이나 혹은 주민 개인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레이어들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경상남도가 주최한 자리니까 아무래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 집중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광역의 역할에 집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양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 전문가로서 또 지역 활동 주체로서의 관점에서 토론을 부탁드리고 이어서 김진한 이사님께는 실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으로서 또 이 다락론의 어떤 그러한 가장 현장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정화 도의원님께는 그것들을 종합해서 도라고 하는 행정 조직이 어떻게 이 정책 틀 속에서 정책화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점향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까? 들립니다. 예, 잘 네. 들립니다. 예.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락농 보존을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환경부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모든 기관들이 노력을 했지만 많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실패한 경우들이 보통 보면 이제 우리 농업이 고령화가 많이 됐어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농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밀양이나 이런 곳에는 지금 계시는 김진환 이사님 같은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다락농 보존을 활성화하는데 아주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가 고민하고 어떻게 지역민들이 이제 다락론을 생산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지역민들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포터즈 해주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락론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도에서 인정하는 인정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의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 다락론을 통해서 문화적이나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6차, 7차 사업들을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락론 보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나 이런 대중들이 체험에 대한 자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갈망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그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서포트해 주거나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표하신 청산도 쪽에 발표하신 박사님의 좀 제가 추가를 하자면 제가 청산도를 3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락론이나 이런 산지에 있는 논들은 일반 우리 간행론에 비해서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생물종은 7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가재라든가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생물들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서 그 다락론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물종만 봐도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체험으로 이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경우를 본다면은 저는 봉화마을에서 지금 봉화마을에서 농습지 이제 보전을 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7년 전에 300평을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소비자들 체험 프로그램에 모여들게 했는데 그 농원이 300평이지만 제가 500만 원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다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락론이나 우리나라 농업과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윈윈한다면 충분히 7차, 8차 사업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경제적으로 그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그 다락론의 지속 가능함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토론 말미에 지정 토론이 끝나면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우리 그 참여자님들의 토론도 같이 하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지금 온라인으로 이 토론을 오늘 이 포럼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토론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든지 혹은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채팅창을 통해서 미리 조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희들이 좀 진행에 맞추어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견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서 공유하든지 이런 형식의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입니다. 밀양 다락협동조합의 김진한 이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양 다락론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 김진한입니다. 네. 저는 한 3년 전에 이제 오충현 교수님을 만나서 지금 그 다락론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좀 강의를 들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충현 교수님 만나서 반갑고요. 다시 뵈서. 네. 제가 1회 다락론 포럼에 참석했을 때는 다락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즐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국에 좀 농사 짓는 분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생태적이거나 뭐 좀 대안적인 농법을 찾는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전국을 돌면서 좀 농부들을 만나고 왔는데 사실 힘이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도 되게 많이 줄었고,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의 힘이 많이 빠진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온 시점이어서,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포럼에서 되게 많은 이제 뭐 정책적인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실제 마을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과 없는 시점에서 이 정책들이 준비될 시점에 과연 이 정책의 수혜를 받고 또는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때 얼마나 나와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됐고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아니라 그냥 이 풍경이나 이 다락론의 생태적인 가치에 동의하는 젊은 층들이 모여서 지금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락농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마을 분들이랑 되게 많이 연결이 되어서 농사를 짓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있는 분들이랑 저희랑의 갭이 되게 많아요. 마을에 지금 계속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또는 생태적인 마인드보다는 관행에 되게 많이 젖어 계시고 또 저 나이 차이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갭이 되게 많은데 그런 갭들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정책들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서 내려올 때도 실질적으로 그 정책의 수혜 대상은 지금 실제로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을 고령이고 계속 거주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대상인 경우가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몇 년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뭐 젊은 농부들이든 이렇게 기초나는 농부들이든 이런 모임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 좀 담아서 또 전달하고 해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그 실상에 맞게 좀 준비되는 일에 앞으로도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경남 다락론의 현장은 이제 그 농민들이 경작을 못하는 데를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우리 김진한 이사님처럼 그와 같은 그 그런 그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진작시키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 혹은 현장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농민이 아니고 지주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 정책의 어떤 그 변방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네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챙겨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지정 토론 경상남도 도의원이신 장종하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함안 지역구에 있는 장종하 의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충현 교수님과 김태현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결국 이제 우리 경남에서 이제 다락론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사실 함안에서 이제 창원까지 오는 발걸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지, 어떤 토론을 하면은 이게 정말 좀 발전적인 토론이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참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앞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을 예로 좀 들자면요. 저희가 함안이라는 지역이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나고 자란 우리 함안에서도 다락론을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뭐 여항의 내곡마을 같은 데도 지금 이제 다락마을이 원형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보존이 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방치돼 있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을들에 가보면요. 앞서 이제 우리 김진한 이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 함안군에 다락론이 있는 다랭이 마을이 다랭이 논이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그 우리 사회혁신 추진단에서도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면회 전체 인구가 800명에 불과하고 8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그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을에 이제 뭐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어떤 사업들을 하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띠지 않는 상황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다락론에 대해서 그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아까 전에 앞서 이제 임정환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시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는 거 말고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실제로 경남이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농가 소득이 거의 최하입니다. 최하이고 얼마 전에 우리 그 경남에서도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뭐 개인에게 가는 비용은 굉장히 적은 수준임에도 그 예산을 반영하는 데 저항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다락론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도 뭐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이런 이 행정 내부에서부터 어떤 지원에 대한 의지가 좀 저는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또 이 다락론 관련해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또 정치나 행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목소리를 담아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좀 자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모니터에 비치는데 아마 막 어수선하게 보이시죠? 뭐 이런 그 비대면 포럼이 좀 우리가 아직은 많이 낯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분의 지정 토론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아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상남도가 주최한 다락론 포럼입니다. 따라서 모든 논의의 그 끝은 경상남도의 어떤 그런 그 다락론을 비롯한 이런 그 농업환경정책 혹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고 어떤 농업유산이 가지고 있는 동적 보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이제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장님이신 옥세진 단장님께서 다른 행사 때문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대신해서 허남혁 박사로부터 지금 현재의 경상남도의 다락론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오충현 교수님과 김태현 교수님 두 분 발제자님께 광역지자체로서 도가 어떤 그 정책을 좀 견지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온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시간을 봐가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허남혁 주무관님께서 지금 경상남도의 다락론과 관련된 농업 정책들이 농업 농촌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짚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오충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사회혁신추진단 허남혁 주무관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와 네 분의 지정 토론 굉장히 감사하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사회혁신추진단 차원에서 그동안 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화하지 않았던, 사회 의제화하지 않았던 이 다락론을 우리 경남 고유의 지역 자산으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원래 그러한 일을 해볼 수 있는 역량과 주체가 있는 마을을 저희가 5군데를 발굴을 해서 이제 밀양, 산청, 남해, 거제, 함안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골고루 5군데 마을을 찾을 수 있었고, 준비된 그 마을들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민들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도시민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해서 저희가 한 5개 마을에 한 3,000평 가까이 지금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도시민들이 지불을 하고 1년에 이제 4번 정도 같이 농사를 짓는 체험을 하고 나중에 쌀로 평당 1kg 정도를 되돌려 받는 그런 이제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도시민들이 다락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 가치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특히 아이들과 같이 이제 이런 생태 체험이라든지 농사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계속 고민스러운 거는 지금 도 차원에서는 이 300만 원 정도의 경남형 공익형 직불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5개 마을에. 근데 그 밖에는 지금 뭔가 다른 제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 방식에서도 고민이 있고, 또 하나는 다락론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어떤 개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데, 사실 후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전자의 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조금 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를테면 오늘 김태형 교수님께서 또 관여하고 계시는 지금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가산 프로그램으로 이런 다락론과 같은 지역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가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 쪽하고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처럼 다락론 지역 활성화 법까지, 중앙정부의 법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로서 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 그런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이제 5개 마을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마을들을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종합적인 네트워크나 플랫폼으로서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아까 임점양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6차 산업, 7차 산업, 8차 산업처럼 이 다락론 쌀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가가치들이 이제 더 창출되는 다양한 이제 겸업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생태계 서비스 이제 지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환경부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락론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김태현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영국 방식의 그런 이제 가산 프로그램들도 제가 계속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를테면 지금 9월 중순에 저희가 다락론 해커톤 캠프라고 해서 청년들 한 20명을 모집을 해서 이 다락론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뭐 사업이든 활동이든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경진해보는, 아이디어를 내고 경진해보는 그런 행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 차원에 아까 오충현 교수님께서 그 전남의 이제 도농업유산 지정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남, 충남, 뭐 경북, 이제 경남도 이제 좀 늦었지만 올해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도농업유산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락론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사업들을 뭐 교육이든 뭐 조사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그 지원 사업들이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발제를 주제 발표를 해주신 오충현 교수님께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그 토론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충현 교수님, 마이크 받으시죠. 네, 교수님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리세요, 교수님?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토론해주신 이문호 박사님 토론은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 보전과 관련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이미 농촌 마을에 고령 또는 초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 공동체나 이런 부분을 농촌에만, 그 마을에만 맡겨놓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호남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시와 연계하지 않으면, 특히 다락론과 같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 같은 경우는 자립이나 자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국 외부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라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의 다락론은 소멸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도 만들고 중앙정부 차원의 전 일본의 그 다락론 활성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다락론이라고 하는 자산이 소멸되기 전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 문제를 농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아까 5개 마을 플러스 도시민들하고 해서 1년에 4번 정도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그 지금 토론해 주신 그 옥대석 선생님께서도 평당 1만 원 소득 보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분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락론을 그 농민들에게 맡겨두지 않고 일정 비용을 도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을 또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쌀 같은 것을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는 훨씬 더 유용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도시도 이제 앞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 뭐 많이들 고민하셨겠지만 치유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약간 좀 장기적인 접근에서 이런 다락론과 치유농업 같은 걸 연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사실은 김태원 교수님 말씀하신 공익형 지불제하고 전혀 다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응용을 해서 다락론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꼭 해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국에서처럼 환경부가 처음에는 좀 시동을 걸었지만 나중에 그것을 농식품부가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지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보호지역 중심으로 보존을 해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농식품부는 농산촌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익형 농업직불제에서 보다 체계화돼 가지고 접근이 되게 되면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바로 받으면 되죠? 네, 자 받아가지고 예. 김태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런 발표를 하면 항상 이제 그런, 이문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이 다 글로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지금까지 산업화 농정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을 중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중단하면 시장에서 농산물 생산해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규모 농들이죠. 대규모 농들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산업적인 농정을 하시는 거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드는 이 농업환경정책으로 완벽히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업 생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까 임대영 선생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다 해주셨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을 말하자면 다락론을 계속 돌아볼 수가 있어야죠. 올레길처럼. 그리고 마을도 같이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농촌다움 정책이 있는데 그런 정책에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방문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뭐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사업화하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 도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임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도의 농산물 인증인데요. 제가 일본의 농업유산 지역을 가보면 거기도 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농업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역에 내서 나는 다양한 그 농산물에 그 브랜드를 붙여서 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 농산물을 사겠죠. 그래서 그런 농산물에 대한 인증하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다락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락론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차피 고령화 때문에 지역 주민이 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락론을 관리할 수 있는 청년 귀농자, 말하자면 아까 김준환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을 시청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양성해서 고용을 해서 일정하게 인건비도 좀 지불하면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 다락론 지역이 보전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전 지역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잘 안 되니까 그런 행위를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영국의 나투라 2000이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관행농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만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공익형 직불금의 하나로 도입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지역이 고산지대고 경사지가 높은 지역이니까 과거에 조건분리 지역 직불금처럼 자연 조건 심각 지역, 그러니까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특별 직불금을 별도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일반 관행 농지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보다 적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 앞에 요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어떤 의견들이 이 채팅창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마이크를 우리 허남혁 주무관님께 넘겨서 온라인 상에 올라온 의견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허남혁 주무관님께 드립니다. 네, 몇 분들께서 그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먼저 이다영 선생님께서 그 밀양 다락론을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도에서는 다락론과 관련된 정책과 포럼 등으로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군 기초지자체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장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지자체와 연계된 활동 또는 정책을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인 게요. 도 안에서도 저는 이제 사회혁신 추진단이라는 일종의 이제 임시 조직 같은 이제 조직에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다락론 정책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농업부서죠. 농정국인데, 여전히 농정국에서 이 일을 이제 자신들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지금 그런 협의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이 이제 시군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협조와 협의, 설득의 과정이 사실은 행정 내부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거제 저희 다락론 이제 공유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시는 옥대석 이장님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지론입니다만, 평당 10,000원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지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소득이 농민들에게 보장이 되는 농업이라면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농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경남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에서 소비자가 10,000원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소비자들이 좀 더 부담을 줄이고 참여를 더 늘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 있으시고요. 그 부분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런 소비자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도 이제 요즘에 관계 인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후 선생님께서 도시의 무노동 잉여 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특히 젊은 인구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농촌이 낙후된 곳이 아니라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들게 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촌에 대한 개방, 도시민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게 농촌을 유입시키는 방식은 농촌 주민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다락농 같은 경우 일부 제한적 개방이 되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이죠. 예, 그 이제 사생활 침해와는 이제 문제 없는 정도로서의 어떤 마을의 이제 풍경에 대한 개방, 이런 이제 취지로 아마 김태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산청 차왕에서 저희 다락농 공유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시는 이제 다락농 마을의 박소연 이제 사무장님께서도 정책적, 현실적, 실무적 각각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수동적 보조 사업 및 정책은 독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주민들이 좀 더 능동적인 주체가 되셔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4개 이제 도내 대학들과도 협업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창원대학교 지역협업센터 문미경 센터장님께서 그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 이제 소위 CSA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 모델로 다락론을 공유제, 커먼즈로서의 기능, 마을 공동체가 관리하며 보존과 생산이 가능한 농업 전환 모델 사례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경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지원 농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사업 안에도 사실은 이 다락론 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2회 다락론 포럼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청중분들의 직접 이제 말씀을 좀 듣고 싶긴 한데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더 이상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그 다음에 청중분들, 그 다음에 좌장 맡아주신 이유직 교수님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가 올해 안에 이런 자리를 한두 번 정도 더 만들어서 좀 더 다락론의 의의와 가치가 그리고 보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